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딸 둘 엄마입니다. 저도 평소에 사연을 아주 즐겨 듣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남들 앞에 떵떵거려 본 적 없던 저였는데 바보 같은 전 남편 덕분에 의도치 않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많이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일을 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격리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격리일이라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될 줄 알았더니 저는 회사에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죠. 아침 일찍 다른 직원들 출근하기 전부터 청소에 걸레빨래, 사장님 비서 노릇까지 했죠. 그때는 그래도 돈 받는 일이라고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모두 가져다 드리고 처음으로 통장도 만들어 봤네요. 엄마, 아버지, 이거 제가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아니, 월급을 탔으면 너 옷이나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뭐하러 이걸 우리한테 줘. 원래 첫 월급은 부모님 드리는 거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돈 버니까 엄마 아빠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아휴, 그 어린 게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한테 생활비를 주게 되었을꼬. 너한테 참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게 왜 없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월급을 타면 부모님 용돈, 생활비를 제외하곤 다 적금을 부었어요. 이렇게 꼬박꼬박 돈 모아서 시집갈 때 결혼자금으로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제 힘으로 결혼하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였네요. 정말 가끔씩 또래의 여학생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재미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제 꿈을 위해 저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을 그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보다 돈을 쓰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둘 다 아끼는 편이라 저희는 적은 돈으로도 데이트를 참 잘했어요. 같이 헌혈해서 공짜 영화도 보고 상품권으로 외식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 궁상 맞을지 몰라도 저희는 매일 이만큼이나 돈을 아꼈다며 재밌어 했죠. 그때는 참 뭐든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버스비 아낀다고 한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녀도 둘이 손붙잡고 다니면 참 행복했어요. 캔커피 하나도 나누어 마시며 아기자기한 사랑을 키워갔죠. 저희는 그렇게 2년을 연애하고 제 나이 28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제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이라 남편 쪽도 상황이 그리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동안 집에 생활비 가져다 드리느라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결혼 자금이라고 해봤자 둘이 합쳐서 방 한 칸 전세를 겨우 할 만큼의 돈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탈탈 털어서 집을 구하는 데 쓰고 나니 혼수를 구할 돈은 빠듯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의 저희는 신혼여행도 나중으로 미루고 얇은 금반지 하나 맞추고 결혼식도 겨우 했어요. 예물이나 예당 같은 것도 못했죠. 그나마 저희 집에서 결혼 준비하라고 돈을 좀 보태주셨고 혼수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줘서 그것들로 신혼집을 채울 수 있었네요. 그때는 어려운 걸 당연하게 여기고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도 참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전셋집에서 자리를 잡아 신혼살림을 꾸려갔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옛날 데이트할 때처럼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얼른 돈 모아서 자리 잡을 생각만 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2년 터울로 예쁜 딸아이 둘을 가지게 되었어요. 임신과 출산은 축복과 행복이었지만 사실 현실을 생각하면 어려움도 많았어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장사를 하셨어요. 하시던 일이 조금씩 잘 풀려가는 중이라 바쁘셨죠. 시어머니도 계속 일을 다니셔서 저는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사람을 쓸 수도 없었고 그때는 아이 맡길 곳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나가서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죠. 애 둘을 키우면서 이전보다 생활비가 배로 많이 들어갔고 둘이 벌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허리띠를 더 조여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혼자 아이 보느라 고생이었지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다녀주었고 저도 그만큼 알뜰살뜰히 살림을 꾸려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저축하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내 집 마련에 목표가 있었거든요. 매번 남의 집 전전하며 이사 다니는 게 지겨워 하루빨리 내 집을 사고 싶었어요. 애들이 많이 어릴 때는 꼼짝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지나면서 애들 재워놓고 틈틈이 부업도 했어요. 푼돈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부업으로 버는 돈은 모두 차곡차곡 적금에 넣었습니다. 저축도 많이 했지만 아끼기도 참 많이 아꼈어요. 저나 남편은 변변한 새 옷 한 벌이 없이 몇 년을 살았어요. 여윳돈이 생기면 애들한테나 쓰지 저희한텐 돈 한 푼 쓰는 거 없이 참 인색하게 살았네요. 그래도 남편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가끔 술 한잔씩 하고 커피값이니 밥값이니 용돈이라도 썼지만 저는 생활비 외에는 정말 저한테 돈 써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죠. 옷이야 주변에서 얻어입기도 하고 오랫동안 아껴 입는 습관 덕분에 쇼핑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 갈 돈도 아낀다고 아이 낳은 후로는 매번 생머리에 가끔 저 혼자 집에서 가위로 다듬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이런 저더러 너무 궁상이다. 유행이 다 지난 옷 입고 창피하지 않냐. 젊을 때 쓸 줄도 알아야지.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별별 말들을 다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봐야 유행 같은 건 제게 사치였고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았어요. 악착같이 아껴서 정승같이 쓸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짠순이로 유명해진 저는 가격 흥정도 엄청 잘했어요. 일부러 시장 마감 시간 직전에 장 보러 가서 떨이로 파는 것만 사오곤 했는데 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단골집에서는 저 주시려고 일부러 따로 물건들을 빼놓으시기도 하셨어요. 가영 엄마, 이거 가져가.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1,000원만 받을게. 가영 엄마 오늘 올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빼놨어. 어머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조림하고 튀기고 나머지는 국 끓이면 되겠다. 매번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나도 어렵게 살았지만 애기 엄마가 항상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해. 하긴 애 둘이나 키우려면 돈 한 푼이 아쉽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어디다 쓸 거야? 저희 집 사야죠. 애들 방 하나씩 딸린 집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중학교 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방 한 칸 없이 부모님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는 꼭 방 하나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더 절실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목표가 있었던 저는 그것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라고 돈 쓸 줄 몰라서 안 썼겠나요? 저도 맛있는 것 좋아하고 신선한 과일 잘 먹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다 무른 떨이 과일만 사고 유행 몰라서 새 옷도 안 사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 형편에 저축 말고는 답이 없으니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건지 처음에는 서로 열심히 아끼며 살자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고등어야? 아 지금 3일째 고등어야. 다른 반찬 없어? 거기 장아찌도 있고 나물도 있잖아.
고등어를 떨이할 때 많이 사서 그래. 오늘까지만 먹어. 겨우 3일인데 왜 그래? 겨우 3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3일 연속 같은 밥상 차려줘봐. 누가 좋아해? 당신은 그래도 점심은 나가서 먹잖아. 저녁 한 끼인데도 그렇게 싫어? 그렇게 평소에는 반찬이 겹치지 않게 신경을 썼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군말 없이 먹던 남편이 겨우 같은 반찬 몇 번 올라간 걸 가지고 갑자기 반찬 투정을 하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내일부터 다른 거 해줄게. 오늘까지만 이거 먹어. 고등어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데 왜 그래?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 거야? 맨날 떨이. 그놈의 떨이 소리 치가 떨린다. 궁상이라니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이게 궁상이지 뭐야. 화장실 물도 아껴. 전기도 아껴. 지금 봐봐. 이 어두운데 부엌등 하나 안 켜고. 남들 봐라. 밥 먹을 때도 거실까지 환하게 하고 살아. 이거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이러냐? 굳이 낭비할 게 뭐 있어. 아끼고 살면 좋지. 우리 빨리 모아서 집 사서 이사 가야지.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 우리 애들한테 좋은 집 살게 해줘야지. 당신처럼 이렇게 아등바등 아끼고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 푼돈 아껴서 모아봤자 푼돈이야. 그럴 바에 차라리 있을 때 쓰고 마는 게 낫겠다. 맨날 반찬도 이런 거나 먹고 그냥 나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요즘 회사 많이 힘들어? 그런 거면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알았어. 내일은 오랜만에 소고기 구워줄게. 기분 좀 풀어. 미안해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래도 애들 학교 들어가면 나도 일 다시 할 거고 그때는 더 나아질 거야. 그리고 푼돈 아냐. 우리 그동안 돈 꽤 많이 모았어. 그래도 남편이 몇 년째 혼자 돈 버느라 꽤 지친 듯 보였죠. 그래도 저는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싶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축으로는 희망이 없다 싶었나 봐요. 언젠가부터 주식이니 투자니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했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저 아끼고 모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 생각해서 저는 주식 같은 건 생각한 적도 없어요. 주변에서도 주식하다가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목돈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도 저는 계속 반대를 했어요. 적은 돈이면 몰라도 큰 돈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 위험하다 싶었어요. 제가 끝까지 안 된다 했더니 남편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뒤 어느 날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적금을 넣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해도 되지만 저는 꼭 돈을 들고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저금을 하곤 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넣고 통장에 금액이 찍히는 걸 보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있던 자리에 통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저축 통장은 그대로 들어있는데 집 사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던 10년 만기 적금 통장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저는 혹시 제가 어디 잘못 도왔나 싶어서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건드렸을까봐 몇 번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전에도 아이들이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가져가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아이들은 아니라 그러고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그게 어딜 갔나 싶은 거예요.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통장을 찾지 못한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죠. 남편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매달 제가 입금을 하니까 평소 통장 관리는 제가 했었고 저만 아는 곳에 통장을 넣어놓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통장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다른 곳에 둘 리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당신이 통장 가져갔어? 통장? 무슨 통장? 아니, 우리 집 사려고 붙는 적금 통장이 없어졌어. 오늘 하루 종일 찾아봐도 없어.
나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통장을 찾아? 아니,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 혹시 당신이 어디서 봤나 해서. 아, 내가 분명히 잘 넣어놨는데 대체 그게 어디 갔을까? 나는 몰라. 당신 어디 잘못된 거 아냐? 당신 틈날 때마다 통장 금액 보고 그랬잖아. 마지막으로 보고 확실히 넣어놨단 말이야. 당신이 어디 잘못 둔 거겠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찾아봐.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며칠을 더 뒤져봤습니다. 장롱까지 옮겨서 찾아봤죠. 그런데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결국 통장을 찾지 못한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 고객님, 통장 명의자분이 얼마 전 통장 해약하시고 모두 인출해 가셨네요. 남편분께 못 들으셨어요? 네? 적금을 해약했다고요? 내년이 만기인 적금을 남편이 이미 해약해 갔다는 소리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 그 적금 통장은 세금 공제 등의 문제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명의였지만 평소에도 입금이나 관리는 제가 해왔어요. 남편 명의라 위임장이랑 인감도장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장이 남편 통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니 남편이 저 몰래 그 적금을 해약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은행에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곧 만기를 앞뒀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약한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해약을 했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리 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집으로 온 남편에게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왜 모르는 척했어? 적금 통장 당신이 직접 해약했다며. 그래놓고 나보고 어디 잘못 떴나 찾아보라고? 내가 오늘 은행 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말 못해서 미안한데 당신이 이렇게 난리칠까봐 말을 못한 거야. 적금 통장 만기날 받는 돈보다 훨씬 큰 돈으로 불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불리다니. 당신 무슨 이상한 거 하는 거야? 이상한 거라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확실한 거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적금을 빼서 몽땅 다 주식에 넣었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 투자니 주식이니 모르고 살던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주식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확실한 정보를 들었다며 몇 개월 뒤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은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 돈 다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거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확실한 정보래. 나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얻은 거야. 솔직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넣어도 아쉬운데 당신 너무 걱정할까봐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나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 집 사고 차도 살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한 남편의 태도에도 저는 의심과 두려움이 더 앞섰지만 남편은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아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절대 돈 잃을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돈을 빼라고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지만 남편은 화만 낼 뿐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제발 나 한 번만 믿어봐. 아무한테는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당신은 기회를 보고도 놓칠 거야. 당신, 내가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을 왜 당신 혼자 결정하냐고. 나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서 살 건데 지겹지 않아? 나는 너무 지겨워. 맨날 한 푼 두 푼 연연하면서 계산하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남들 다 쓸 때 우리만 아등바등 사는 것도 지겨워. 그렇게 해서 뭐가 나아지긴 했어? 우리가 그 고생을 해서 몇 년을 모아서 겨우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 집값은 매년 오르는데 우리는 몇 년을 더 모아야 집을 사겠어. 이거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다니까? 결국 남편은 저보다 그 주식을 더 믿었습니다. 매일 얼마씩 오르는 주식을 보며 이것 보라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누구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값이 올라 큰 돈을 벌게 된다면 누구보다 제가 기쁘겠죠. 그렇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어요. 안전제일주의로 리스크 없이 안전한 접근만 믿고 살았던 제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을 주식에 넣어두고 하루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그러다 정말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편 말대로 매일 조금씩 올라가던 주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원금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익을 바랄 수는 없지만 떨어지는 걸 보니 저는 지금이라도 빼야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주식이 원래 이런 거야. 지금 떨어진다고 팔면 다시 오를 거라고. 오히려 추가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면 남 좋은 일만 하고 우리만 손해보는 거야. 지금도 이거 사고 싶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태 기다렸는데 그거 조금도 못 기다려? 이렇게 간이 작으니까 평생 큰 돈을 못 만지지.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신경 꺼. 저는 계속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정말 피가 말랐어요. 이러다 전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매일 걱정스러웠죠. 계속 떨어지는데도 남편은 어디서 얻어들은 그 정보에만 매달리며 끝까지 주식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식은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죠. 결국 저희는 원금의 30%도 되찾지 못하고 큰 손실을 맞았어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와이프 말 무시하더니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애초에 잘 알아보고 하든가 나한테 상의나 하지 그랬어. 당신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알고 당했어. 나도 속상하다고. 나도 미치겠는데 당신까지 나 피말려 죽일 셈이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내가 벌어온 돈 아냐. 그런데 그 돈을 일단 불리던 못 불리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든가. 당신이 벌어왔다고 당신 혼자 모은 돈이야? 내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만큼 모은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만큼이나 모을 수는 있었는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다 당신 돈이야? 나도 틈틈이 부업해서 벌었어. 이제 와서 자기가 번 돈이라고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이 정말 황당하더군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돈 아끼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일로 이혼하니 많이 결국 싸움이 커졌어요. 돈보다도 남편에 대한 실망에 이혼 생각이 절실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나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악에 바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까먹은 돈을 채우려면 더 이상 아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원래 하던 부업도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잃은 돈은 너무 아까웠지만 후회하기도 늦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모두 가져왔어요. 그래도 잘못한 건 아는지 순순히 경제권을 넘겨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저의 신뢰는 깨져버렸죠. 그 이후로 남편을 2번 다시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남편에게는 따로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2번 다시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게 아예 통장 명의도 다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주식 사건 이후로 돈 관리를 모두 제가 하게 되면서 남편이 관리하던 월급 통장을 뒤져보니 남편이 주식 말고도 저에게 숨긴 것이 많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제게 속였고 월급 인상도 제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매년 연봉 협상에 실패했다는 남편 말만 믿고 오르는 물가에도 더 바짝 조이며 악착같이 살았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죠.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김치냉장고를 사셨고 어떻게 냉장고와 소파를 바꾸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굳이 멀쩡한 냉장고랑 깨끗한 소파를 새 것으로 바꾸시기에 어머니가 갯돈이라도 타셨나 생각했는데
그게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서 어머니가 버리신다는 쇼파를 얻어다 놓고는 좋다고 쓸고 닦아서 썼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 한번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은 여태 혼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져 정말 기가 막혔네요. 사실 시어머니에게 돈을 해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여태 나한테 그런 문제를 모두 숨기고 자기 멋대로 했던 게 화가 났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고 상의 한번 했으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죠. 게다가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 부모에게만 쓴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남편은 집 모을 때까지 아껴야 하니 이해해달라며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계산 한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아주 효자였어요.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이제는 또 시어머니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갑자기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입업석이야. 네가 그렇게 나가서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니? 일 다닌다고 네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애들도 아직 어린데 방치하고 말이야. 예전부터 늘 제게 고운 말 한번 한 적 없으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나가는 걸 몹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할 때도 한 번 보태준 거 없으시면서 그동안 남편 통해서 받을 것 다 받으시고는 이제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저더러 일까지 그만두라 그러시네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요? 이번에 애들 아빠가 주식으로 큰돈 날린 거 메꾸려면 저라도 나가서 일해야죠. 어차피 애들은 제가 잘 케어할 거고요. 어머니한테 애들 안 맡길 거니까 혹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 있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내가 이래서 널 이뻐라 못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업고 다니지. 제가 처음부터 잘하려고 안 했겠나요? 매번 아들만 귀하게 대하시니 저도 어머니한테 바라는 건 없고 고마운 것 없이 살았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급한 일 생겨도 당신 모임 가셔야 한다며 손녀들 한번 돌봐주신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급할 때마다 장사하시는 저희 친정에 맡겨놓거나 했지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지는 일을 안 했어요. 뭐라도 부탁드리면 그걸로 저를 볼 때마다 들들 볶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며느리 이해 좀 해주시지. 그 와중에도 아들 밥 못 챙길 것만 걱정하신 분이셨죠. 평소에도 제가 옷 사입을 돈 없어서 추리하게 다닌다고 당신 아들 면 떨어뜨린다며 구박하시던 분이라 놀라울 것도 없네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일 관둬라, 경제권 남편한테 넘겨라 난리를 쳤지만 저는 꿋꿋이 일을 해나갔어요. 제가 나가서 돈 벌고 직접 돈 관리를 했더니 전보다는 금세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으로 남편이 벌어온 돈이 얼마나 흘러갔을지 나 혼자 바보짓 했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중학교 가기 전에는 집을 사보자고 더 열심히 버텼습니다. 사실 저도 다시 그 짓을 하려니 막막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얻기도 힘든 시절이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잘못 알아서 조용히 있던 남편은 용돈 받는 삶이 힘들다며 점점 불평이 심해졌어요. 자기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냐며 맨날 싸움을 걸더라고요. 나라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다시 하는 건지 갑갑한데 자기만 힘들다고 저리 투덜대니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주택청약은 번번이 떨어지고 저도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중에 저희 부모님이 제게 아주 큰 선물을 해주셨어요. 사실 몇 년 전 친정 부모님이 경매로 아주 싸게 건물을 하나 낙찰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그 동네 시세가 저렴하기도 했고 그 건물이 경매 물건이라 부모님의 장사가 날로 잘 되어갈 그 무렵 정말 운 좋고 때에 맞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평생 장사하시는 두 분이 가게 일이 점점 힘에 부치셔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 보내시려고 건물을 구매하신 거였죠. 저는 남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식으로 큰돈 잃은 남편에게 그런 말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었거든요.
혹시나 자기가 그 건물 관리하고 월세 대신 받겠다. 아니면 건물 담보로 대출받겠다. 뭐 그런 소리라도 꺼낼까 봐서 말이에요. 항상 힘들 때면 시댁 도움은 바라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사시는 저희 친정에만 앓는 소리 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숨기고 저 혼자 가끔 부모님 장사와 건물 관리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제게 증여해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건물 하나 있으면 새나 받아먹고 편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나이 들면 지금보단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힘에 부치네. 아직 우리는 장사도 할 수 있고 말야. 건물 너한테 주면 네가 관리하고 우리가 더 늙어서 장사 그만두면 용돈이나 주렴. 그 건물을 나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형편 어렵다고 대학도 못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 지금도 네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부모가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냐. 민경아, 이제라도 김서방이랑 편하게 살아. 부모님은 더 이상 제가 고생하고 사는 게 싫으시다면서 건물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증여세를 냈고 너무 감사하게도 가족들 덕분에 건물주가 되었네요. 이제 건물도 있고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건물 얘기를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이참에 이혼하자. 그 동네 시세 올라서 건물값도 잘 받겠던데 그거 팔아서 재산 분할하고 우리 갈라서자. 나 그동안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고 그 돈으로 새 인생 살고 싶어. 어떻게 그 건물 얘기를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같이 잘 살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자기가 뭘 그렇게 참았고 지긋지긋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내 건물을 나눠 갖겠다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이혼할 생각인지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서 내밀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도 결국 남편 뜻대로 이혼을 결심했죠. 어차피 여태 애들도 나 혼자 키웠고 저런 놈이랑 더 살아서 뭐 좋을 게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더니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이랑 아이들의 양육권을 달라고 하니 말이 안 통해서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저는 돈 들여서 변호사를 동행해서 갔는데 남편은 변호사도 없이 판사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얘기하더라고요. 증여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부 공동재산에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판사님의 말에 그제서야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하던 남편은 그 앞에서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 부부 재산인데 왜 분할이 안 됩니까? 그럼 여태 내가 월급 가져다 준 거 같이 쓴 거는요. 세금도 내 돈으로 낸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저 여자가 다 가져가서 관리했다고요. 남편은 제 건물도 자기랑 나누게 될 줄 알고 이혼하려 했는데 바보같이 증여재산이 뭔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이 길어졌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그동안 아들 덕에 먹고 살았으니 제 건물 뱉어내고 아이들 보내라며 쌍욕을 했고 저는 그걸 전부 녹음했죠. 그리고 평소에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로 난리쳤던 것까지 다 복구해서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결과 저희는 결국 남편과 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 유책이라고 말하던 경제권 문제나 용돈 문제는 그간의 통장 내역과 주식 실패 문제로 해결되었고요. 부부 재산이라고 해봤자 전세금이랑 그동안 저축이 전부였지만 그건 당연히 반으로 나누게 되었고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물론 제가 가져왔고 말이에요. 결국 제가 소송에서 이기자 남편은 이제 와서 아쉬운지 다시 합치자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애들 봐서라도 부부가 같이 살아야 한다던데 애초에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구였는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못난 남편과 끝을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원하던 대로
아이들에게 방도 만들어 주었고요. 이혼을 하고 저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덕에 여유가 생긴 것도 있었지만 이혼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혼자 아등바등 살았던 결과가 결국 이혼이라니 후회도 되고 허탈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저를 아끼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저도 이제는 쓸 때는 쓰자 싶었어요. 이제는 비싸고 좋은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부모님과 아이들과 조금씩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싶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한켠이 답답했는데 좀 후련하네요.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